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7월 11일 월요일 웜의 신박 시작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네. 첫 번째 뉴스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아베노믹스 10년 끝나나 일본은 엔저 용인 기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시다 총리가 건전 재정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환율 인플레 대책 수정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습을 당해서 위독하다는 속보가 전해진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쿄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5% 이상 오르던 니케이 225 지수는 급격히 상승세가 꺾이면서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달러당 136엔대에서 움직이던 엔화 가치는 135.3엔까지 올랐다. 소폭 오히려 엔화가 반등이 들어갔네요. 우에노 야스나리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전 총리는 엔저와 주가 상승을 이끈 인물이라면서 그의 사망으로 아베노믹스가 끝날 것을 예상한 금융시장이 엔고와 주가 하락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일본 금융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베가 일본 시장에서 갖는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네요. 이미 그 총리직을 내려놓으시고 바뀌었는데 사망 그런 저격 소식에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일본은행과 정책 협정을 맺고 금융 및 재정 정책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시작이었다. 요때 2012년 12월 달에 이제 취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2012년 하반기부터 일본 엔고가 끝나고요. 2012년 말부터 2013년, 14년, 15년까지 엔화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딱 직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그 원엔 환율이 770원, 우리나라 1,000원이면 770원엔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살려면 100엔을 사는데 770원이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960원 정도 하죠. 그런데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엔고가 되면서 770원 했던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100엔을 사기 위해서 1,500원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달러 환율은 910원 정도에서 1,56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엔화 가치가 급상승을 했다가 2012년 말에 이렇게 아베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저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되고, 이 외에 제가 이 일본 뉴스 특히나 이제 큰 정부의 일본 새로운 총리의 경제정책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다루냐면, 그렇게 아베 정권이 탄생을 하고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그때부터 2013년, 14년, 15년 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영업 마진이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까지 올라갔다. 현대차의 OP 마진이 엔저가 되면서 2013, 14, 15 보면 5%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엔저라는 그런 가격 무기까지 생긴 일본 자동차와 힘겹게 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SM이라든지 뭐 JYP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본 콘서트 매출이 SM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익의 한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엔화 매출 의존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백엔에 대한 그 만엔이라고 할까요? 만엔. 그러면 이제 만엔이면 우리가 백엔을 살 때 1,000원을 줬다면 만엔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 티켓 값이 이제 1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원 엔고 상황에서 1,500원이었다면 15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1,500원에서 이제 1,000원까지 뚝 떨어지면 15만 원의 매출을 예상을 했다가 그만큼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1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콘서트 한 번 해가지고 150억을 예상했다 치자고요. 도쿄돔에서 이제 이렇게 콘서트를 해서 야 이번에는 가면 한 150억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면 100억 매출이 되는 겁니다. 50억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 특히나 이제 일본 매출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철강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뭐 업종이 기업에 그 이익에 크게 매출과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베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니케이 225가 1395에서 23,656으로 230% 올랐는데 역대 총리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요. 실업률은 4.3에서 2.2%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가 20년 장기 침체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베 전 총리의 금융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융 완화, 재정 확장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6%로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지금 높고요. 그러다 하루있고 일본은행 총재 취임 직전인 2013년 3월 말 13%였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지난달 말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서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구로다 총재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착실하게 계속한다는 견해를 반복하고 있고 국가 부채를 걱정할 필요 없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총재의 후임 인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제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원이 많았다. 반면 가시다 총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건전 재정파다. 기시다 총리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금융 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본은행 총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수정되면 엔화 약세가 멈추고 주식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 때
과거 1956년에서 1973년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었잖아요.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일본 같은 경우에 1945년도에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으로 벌떡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전쟁 등등 그리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해치슨 라인을 딱 설정하면서 일본을 좀 잘 사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 거기다가 일본 국민들의 원래 근면성이 또 더해지면서 1956년에서 73년까지 평균 9.1%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이제 30년이 오는 게 1991년부터입니다. 1991년에서 21년까지 20년 동안 평균 0.7% 상승했고요. 아베 전 총리가 딱 취임하면 했던 2013년부터는 3.3% 성장을 했었네요. 예, 그리고 일본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는 2018년도에 0.2 성장했는데 19년도에 마이너스 0.7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4.5% 그렇게 역성장했고요. 작년에 겨우 이제 2.2% 성장으로 돌아섰었네요. 그리고 지금 국가부도 스리랑카 가문 통치도 아웃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스리랑카 하면 우리가 뭐 차 정도 생각하잖아요. 저도 좀 잘 몰라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고 싶어서 한국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침대 위에서 시위대들이 누워서 막 사진도 찍고 인증샷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간 게 아니라 1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한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이 관전의 침대에 누워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해서 찍는 그런 사진을 찍는 광경이었네요. 라자팍사 대통령 총리 동시 사임했고요. 최악의 경제난에 수개월째 시위가 지속되자 급기야 대통령실 점거당하자 퇴진을 했고요. 국회의장 30일 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20년 가까이 형제가 번갈아 권력을 나눠 먹었었나 보네요. 라자팍사 가족정치 사실상 종식이라고 합니다. 국가부터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 정부가 수개월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에 백기를 들었다.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대통령궁으로 몰려오자 대통령과 총리가 결국 권좌에서 내려왔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20년 가까이 정부 요직에 앉아 나라를 사유화했던 가문 통치도 막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제가 2011년 그때 뭐 아랍의 봄 그러면서 이제 메나 지역 예, 여러 가지 시위들이 많았었던 이유도 그때 2009년, 10년, 11년까지 2년 동안 페드에서 돈을 확 푸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곡물 가격 폭등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집트가 한 30년 장기 독재하다가 막 이런 시위대들 일어나고 그때 이제 중동 아랍의 봄 해서 다른 나라로 막 확산되는 그런 모습과 거의 똑같은 현상이 돈을 코로나 이후로 2년 동안에 확 풀어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권 퇴진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장기 독재에 대한 그런 암덩어리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 원인들이 다 보면 지나치게 많이 풀려난 달러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 된 물가 폭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총리 동시사임이라고 하는데요.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 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이 이날 밤 성명을 통해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고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고요. 이제 나라에 더는 소란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을 존중하고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라자팍사 대통령 의회는 30일 이내에 라자팍사 대통령 대신 임기를 채울 새 대통령을 의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라자팍사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2024년까지 2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스리랑카 경제난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라자팍사 대통령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왔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라자팍사 가문 통치에 대한 분노가 컸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2005년에서 2015년 대통령을 지냈던 친형 마힌다 라자팍사를 총리에 앉히고 동생 맏형 조카를 장관직에 앉혀놓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정실 인사는 마힌다 재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라자파크사 대통령도 당시 국방장관을 맡아서 타밀족 반군과의 내전을 지휘하면서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다. 2015년 대통령 선거 패배로 물러났던 라자팍사 가문은 2019년 4월 무려 270명이 숨진 부활절 연쇄 테러 이후에 밤 무슬림 정서를 등에 업고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닥친 극심한 경제난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서 한 명이 숨지고 등등 전국 수습을 위해서 라자팍사 장관 3인 등 내각이 총사퇴한 데 이어 5월 초 마힌다 총리마저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됐는데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았고 영국 가디언은 지난 20년간 스리랑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라자팍사 가문의 종말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1948년 독립 이후 첫 디폴트라고 합니다. 1948년에 독립 이후 최악의 적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연료, 의약품, 식품 등 필수품 부족이 계속되면서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지난 4월 12일 날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부채 상황을 유예한다면서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5월 18일 기한 내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 상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총 외채는 510억 달러, 약 66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뉴스인데요. 한국일보 문제는 엔데믹보단 중국이야 라고 하면서 웃지 못한 코로나 회복 1위. 캄보디아, 베트남 확진 급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봉쇄 정책 탓에 경제 회복이 감감하다. 중국 뉴스가 아니라 베트남 뉴스네요. 하노이에서 정재호 특파원이 쓴 기사이고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의 긴 터널을 탈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나라별 1일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해서 방역 실패 지역으로 불렸는데 이후 동남아 각국 정부의 집중 통제로 인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회복지수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니케이 아시아가 집계한 지난달 3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회복지수에 따르면 1위는 78점을 획득한 캄보디아고요. 2위가 76.5점을 획득한 베트남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지난달 28일까지 52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덕에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요. 베트남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일일 평균자 확진 수가 600명 선으로 관리가 돼서 14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 베트남 인구가 9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뭐 다시 10,000명 넘어서고 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꾸준히 회복지수 상위권을 유지한 말레이시아는 2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서서히 물러가고는 있지만 경제 회복 기미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동남아 경제를 좌우하는 중국의 방역 위기가 뒤늦게 닥친 탓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가 특히 그렇다. 캄보디아의 지난달 국제항공편은 949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75%나 감소했고요. 캄보디아 국제선의 40% 이상은 중국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캄보디아 국제선의 40% 이상이 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베트남, 태국 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의 외국인 관광객 1위 국가인 중국이 봉쇄를 이어가면서 관광산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관광사를 운영 중인 A 법인장은 대표 관광지는 사실 중국이 먹여 살려왔다면서 중국인이 돌아와야 동남아도 코로나19 시대 이전의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도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아시아에서도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가 중국에서 계속 완화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들어왔을 때 격리 기간도 21일에서 뭐 10일로 최근에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사의 제목처럼 엔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회복 지수에 의해서 1등, 2등을 했지만 네, 정작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중국 관광객이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해외 주식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손실 종목을 팔고 다시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참 좋은 기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등등이 투자하시는데 정작 이제 재테크를 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세테크입니다. 세테크, 세금 테크. 예, 그 세금 세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방안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시면요. 해외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 및 투자자들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등 해가지고 지금 S&P 500 지수가 6월 말까지 20.6% 하락하면서 상반기 기준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죠. 하지만 해외 주식을 당장 모두 청산할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식 하락장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해외 주식을 하락한 가격에 손절매한 직후 같은 가격에 다시 되사면 자산 가치에는 변화가 전혀 없지만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250만 원 넘는 차익에 지금 양도세가 있죠. 국내 주식은 단일 종목을 15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 우리가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도 영향을 줍니다. 지분율이 1%.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는 2%고요.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돼서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50조면 1%면 3조 5천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 상황이 없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짜리, 뭐 1조짜리 회사면 최소한
200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지분율을 보면 진짜 뭐 대주주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지분을 1%, 2% 이상 들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2%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은 총 22%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이 1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거죠. 예. 예컨대 2019년 200만 원에 매수한 미국 A 주식이 2020년에 400만 원으로 오르고 21년에는 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투자자가 2019년 A 주식을 매수한 이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채로 2021년도에 전량 매도했다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으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는 3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에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해서 11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A 주식을 2020년에 400만 원에 매도한 직후 다시 사들여서 21년에 500만 원에 다시 팔면 2년간 얻은 양도 차익은 총 300만 원으로 똑같죠. 예, 2020년도에 한번 더블이 됐을 때 400만 원에 한번 팔았어요. 그럼 200만 원 됐고, 그리고 400만 원에서 다시 500 됐을 때 100만 원 차익을 이제 팔았다 다시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250만 원은 공제해 주다 보니까 2020년도에 200만 원 벌었지만 세금이 빵. 그리고 21년도에 또 100만 원 벌었지만 250만 원 세액 공제가 되니까 빵.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수익을 냈는데도 이렇게 세금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세법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손익 합산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서 왜 지금 이제 손실난 종목을 한번 팔았다가 사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약세장에서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단일 종목이 아니라 모든 해외 주식에 합산되는 점을 활용하라는 거죠. 네. 그 이익난 주식만 그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손실난 주식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고가 아니고 미국 주식은 다 일단 해외 주식 다 합산입니다. 합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사들인 A 주식이 500만 원 올랐고 반면 B 주식이 5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A 주식과 B 주식 모두 이제 매도해버리면 300만 원 벌고 300만 원 터졌으니까 빵이잖아요. 근데 B 주식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보고 매도하지 않은 채로 A 주식만 딱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300만 원 이익을 났으니까 300만 원 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해서 22% 때리면 11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이 250만 원 공제를 받는 한도에서는 적절하게 이익난 주식과 손해난 주식 합산해 가지고 이익난 주식의 세금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표에 보면 서학개 및 미국 주식 보유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159억 700억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투자를 하셨으면 2020년 하반기에 373억 3,500만 달러가 되면서 이때가 한 420조 됐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677억 달러니까 75조네요. 75조네요. 네.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45조 정도고, 아까 제가 450조라고 말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45조고,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75조. 그러니까 꽤 많이 사신 거죠. 그 2020년, 21년, 21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국내에 합산해서 한 230조 정도 사셨거든요. 230조 정도 산 거에서 지금 해외 주식만 여기 보시면 거의 75조 샀다는 거죠. 네. 아무튼 해외 주식 하고 계시면, 국내 주식은 아마 세금 낼 게 없으실 거니까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그 250만 원 공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좋아지나 물가 연동 국채에 돈 몰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정도는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고요. 이런 물가 연동 국채에 돈 몰리고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기사들이 막 나올 때가 보면 거의 물가가 이제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요 물가 연동체가 여기 표에 나왔듯이 국내에는 코세프 물가채 KIS ETF가 있고요.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이 있고, 메리츠 레버리지 인플레이션 국채 ETF. 여기는 또 레버리지가 붙어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해외는 iShare Tips 본드 ETF가 있고요. 슈와브 US Tips ETF, 스파이드 포트폴리오 팁스 ETF 이렇게 돼 있고, 월별 물가채에 대한 거래 대금이 5월에만 1조 4,280억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물가 연동 국채 팁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적 유동성 과잉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이 장구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이고요. 물가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회피 상품이라는 거죠.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물가채에 대한 거래대금이 증가했고요.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을 했는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1998년 11월 달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긴 있었는데요. 98년 10월 달이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하고, 그때 우리나라 대우가 또 망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했던 게 98년 8월 뭐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6.8%나 올랐다고 돼 있네요. 그 이후로 99년도에는 뭐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물가채 평가 지표인 손익기대 인플레이션 BEI도 이 브레이크 이븐 인덱스인가 인플레이션인가, 네, 이 BEI도 연초 1.5% 수준에서 지난달 2.46%까지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뛰었다고 합니다. 영문명 팁스로 불리는 물가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채권인데, 예컨대 연 1% 이율인 물가채를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물가가 2% 오르면 원금은 1,020만 원이 되고요. 원금이 늘어난 만큼 이자도 1,020만 원의 1%인 10만 2천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가채는 이자 이상의 안전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꼽히고요. 연이율 1% 물가채에 투자해서 물가가 3% 오르면 약 4.4%의 수익이 발생한다. 가장 큰 장점은 원금 보장이다. 물가가 하락해서 단기 손실이 나도 만기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물가채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채권을 사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인데요.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배정 혜택을 받는 개인 투자자는 신청 물량 대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은 만기가 10년으로 길다는 것이다. 주로 기관들끼리 거액 거래가 많아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중대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나 ETN을 통해서 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레버리지 상품은 물가채 시세의 2배로 움직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제 주의할 점도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물가채도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와 해외 물가채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각국 물가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내 물가채 ETF는 최근 한 달 1%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물가채 ETF는 연초 이후 물가 상승 심리가 꺾이면서 3% 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게 젊은 피 70년대생 회장님, 실용 인재 미래 챙긴다라고 하면서 70년대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회장님들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의 정의선 회장님하고, 네,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1970년생이시고요. LG의 구광모 회장님이 78년생, 그리고 한진 조원태 회장님이 75년생, 현대의 정지선 회장님이 72년생, 그리고 동부그룹 DB 김남호 회장님이 1975년생,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룹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조현범 회장님이 72년생이네요. 네. 요 기사는 1970년대생 대주주 경영인들이 속속 그룹 전면에 나서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이 40대에서 50대 초반에 걸친 70년대생 회장들은 외형보다 실속을 따지면서 미래와 인재에 대한 욕심이 크다. 사내에서는 제왕적 회장이 아닌 친근한 삼촌 같은 모습이다. 의전도 감세자. 삼촌, 예, 20, 30대 분들한테는 이제 삼촌이 되겠네요. 모습이다. 의전도 간소해졌고 카톡 보고를 받는 회장도 있다. 젊은 회장님들의 성적표와 리더십을 분석해 봤다고 하면서 지금 사진과 표가 쭉 나오잖아요. 1번이 이제 그룹 이름이고요. 2번이 회장님 이름과 출생 연도고요. 그리고 취임일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등기 어느 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임 이후 상장사 시총 변화 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 정인선 회장님의 시총 변화가 112조, 구광모 회장님의 시총 변화가 190조, 한진 14조, 현대 백화점 그룹 5조 6천억, DB 6조 7천억, 그리고 한국타이어 5조 2천억이었습니다. 예.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7월의 둘째 주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활기차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